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죠? 오늘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 말의 내공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 내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문득 새삼스럽게 내공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랜 기간 무예 따위를 숙련해서 다져진 힘과 기운. 두 번째,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쌓은 능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공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은 일을 잘한다 혹은 그 사람은 내공이 정말 세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한다와 내공이 세다 라는 말은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공이 세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잘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함에 있어서 내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시죠? 단순히 말을 유창하고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내공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 또한 내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공 있는 말하기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성숙함 정도를 보통 그릇의 크기에 비유한다. 말 공부는 이 그릇을 키우는 수양에서부터 시작된다. 수양의 핵심은 자존감을 기르고 감정을 경영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자존감이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존감을 갖춰야 나를 감추지도 과시하지도 않는 건강한 언어 생활이 가능하다. 감정 경영이란 말 그대로 내면의 감정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을 말한다. 감정을 잘 경영할 수 있어야 우울한 말, 분노의 찬말, 공격적인 말 등을 줄일 수 있고 그럴 때에야 나도 지키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릇은 그대로 둔 채 거기 담긴 물의 형태만 바꾸려는 노력은 헛되다. 말도 그렇다. 말 그릇을 바꿔야 말이 바뀐다. 말을 다듬으려거든 우선 그릇을 다듬어라. 깊은 말을 하고 싶다면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음직한 말을 하고 싶다면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아량 있고 믿음직한 사람인 양 말로 꾸밀 수는 있다. 그러나 잠깐이다. 한두 마디 나누는 정도라면 모를까. 그 이상의 대화를 한다면 꾸밈은 금방 탈로 날 수밖에 없다. 말만 하면 타인과 갈등을 빚거나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못하는 건 모두 언어 생활과 표현력 이전에 말 그릇에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을 거르지 않은 채 그대로 뱉어 괜한 갈등을 일으킨다. 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불완전한 탓에 자신을 지나치게 숨기거나 반대로 과시한다. 이처럼 말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담는다. 그래서 수양이 필요하다.
즉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내면의 감정을 잘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둘만 해내도 말 때문에 골머리 앓는 일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다. 말을 할 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이다. 말의 내용을 깊게 하는 것이 지성이다. 지성이란 나를 알고 타인을 아는 것이며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아는 것이다. 그것도 적당히 아는 수준이 아니라 잘 아는 것이다. 타인의 말과 글을 타산지석 삼아 나를 돌아보고 타인의 견문을 통해 나의 견문을 확장함으로써 지성을 연마할 수 있다.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지성이 길러질 수 없다. 나의 해석을 거쳐야 지식은 지성이 되고 지혜가 된다. 옛 선비들은 치열하게 글을 읽었다. 글을 읽었다면 분명 남는 바가 있어야 한다. 한 줄을 읽었다면 나의 삶도 그만큼 바뀌어야 한다. 글을 읽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읽지 않은 것과 진배없다. 선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독서했던 이유는 독서를 단지 지식을 쌓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 깨닫게 하는 관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선비들은 그저 먹고 사는 삶이란 의미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독서로 그 길을 찾고자 했다. 나의 삶을 바꾸는 독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치열함이 책을 집중해서 열심히 읽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심히 읽은 결과는 암기이나 독서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결과는 삶의 변화이다. 독서할 때 집중해야 할 대상은 글이 아닌 나 자신이다. 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삶과 세상을 돌아보며 읽어야 한다. 또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선별해 읽어야 한다. 이것이 지성을 기르는 자세이다. 창의력을 요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과 상명하복 문화를 버리지 않는 한 그런 사회는 요원하다. 그럼에도 개인은 창의성을 갈망한다. 사회는 차치하고 일부 개인이라도 창의적이어야 그 개인은 물론 조금이라도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언어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말이 타인의 마음을 끈다. 식상한 말로는 의미와 진심을 전달하기 어렵다. 말 내용이나 형식이 새로워야 한다.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기존과 무조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존과 완전한 단절만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의성이란 그러한 방식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단절보다는 현재에서 한 걸음 나아갔거나 내파한 곳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천재라도 기존의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말도 그렇다. 고리타분하고 상투적인 말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흔한 예로 꽃이 만발하는 봄이 왔습니다. 로 시작하는 인사말이나 저는 일남일녀 중 장녀로서 로 시작하는 자기소개는 별 매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창의적으로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 기존의 소개서들을 참고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기존의 사례와
방법들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발전시키며 나쁜 것은 반면 교사로 삼는 게 지혜롭다. 새로움은 단절이 아니다. 하늘 아래 온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기존의 것에서 시작하자. 멋지게 자기소개나 인사말을 하고 싶다면 그런 예를 찾아 배우자. 그리고 전적으로 새로워야 한다는 강박과 반대로 이전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안일함을 버리자. 경청은 본격적인 말 공부에 진입하는 문이다. 언어 생활이란 크게 나누면 말하기와 듣기인데 말하기만큼 중요한 게 듣기이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은 말하기보다는 성숙한 경청이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사실 경청을 해야 잘 말할 수 있다. 잘 들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이해한 바탕 위에 비로소 나의 좋은 말을 세울 수 있다. 경청을 쉽게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경청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말하고픈 자기 욕구를 이겨내야 한다. 달변가였던 고 김대중 대통령은 관계의 비결로 경청을 뽑았다. 학창시절 그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남의 말을 오래 듣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는 게 많고 말을 잘해 자주 상대의 말을 가로막고는 자기 말을 했다. 이를 고치기 위해 김대중은 침묵을 익혔다. 책상 앞에는 물론 집 화장실 벽과 손목시계 유리에도 침묵이라는 글자를 써붙여 다녔다. 그러한 노력 끝에 비로소 경청을 얻을 수 있었다. 현실 정치란 관계의 극한인데 그런 정치계에서 대통령까지 오른 이의 관계의 비결이 바로 경청이다. 그런데 침묵이 경청의 전부는 아니다. 경청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차분함과 여유, 집중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알맞게 마음을 드러내 반응해야 하며 상대의 의도와 속뜻을 읽는 해석의 기술과 안목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 마음을 둔다는 것, 이는 상대의 말에 온 정성을 기울임을 뜻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들으면서 그 다음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신용일 뿐이다. 이때 나는 겉말만 들을 뿐 속뜻은 읽을 수 없으며 종종 그 겉말조차 이해 못하기도 한다. 흔히 우리 사회를 질문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질문이 없다기보다는 질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회다. 직장에서는 선배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일상에서는 어른이 질문을 독점한다. 윗사람은 묻고 아랫사람은 답하는 구조다. 게다가 윗사람의 질문이란 것도 실상 질문이라기보다는 의문문을 띤 명령에 가깝다. 우리의 지향점은 질문다운 질문이 풍요로운 사회이다. 질문이 많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적어도 질문 있는 사회가 된다. 질문 있는 사회는 흐르는 물처럼 생동한다. 질문이란 곧 변화의 씨앗이고 소통을 현존시키기 때문이다. 질문은 지금이 불만족스러운 데서 오는 목마름이다. 따라서 물음이 없다는 것은
지금의 자리에 만족한다는 증표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이며 그것이 다 옳다고 여긴다. 그러고는 그저 그 범위 안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어야 바뀌고 발전한다.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물어야 한다. 나의 지식에 대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다. 묻지 않으면서 바뀌길 희망하는 것은 어리석다. 모든 학문은 둘 중 하나만 잘해도 의의를 갖는다. 좋은 질문을 던지거나 좋은 답을 찾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했으면 답 역시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좋은 문제 제기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일단 문제를 던져야 차후에 해답을 찾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흔히 질문 많은 사람을 반대만 하는 사람이라 치부하고 그에게 해답까지 요구하는 일이 잦은데 그 탓에 우리 사회엔 질문이 적다. 이러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유명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름값과 AS 때문이다. 말에도 이름값과 AS가 적용된다. 같은 말이라도 믿음직한 사람의 말을 더 믿는다. 또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해도 정작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후 그 사람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제품 판매 후 AS가 중요하듯이 말을 한 후엔 실천이 중요하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고찰을 해야 한다. 즉,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여과 없이 뱉은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친다. 말에는 근거도 있어야 한다. 고찰은 사실에 근거해야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말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말하는 본인은 전혀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에 대해 유려하고도 논리적인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용만큼 그는 우스운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말은 실천으로 완성되는 법이다. 잠깐 만나고 말 사이라면 실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지 모르나 지속해야 할 관계라면 실천은 필수이다. 사람은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지만 타인의 잘못에는 매우 엄격하다. 내가 은연중 지키지 않은 말을 상대는 금세 알아차린다. 10말 중 7말을 지켰을 때 나는 스스로를 신뢰 있는 사람이라 여기지만 상대는 내가 지키지 않은 3말에 주목한다. 그러고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판단한다. 말이 무서운 이유이다. 당장은 그럴듯한 말을 뿌리니 좋지만 언젠가 회수할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말의 내공 중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들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항상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